안녕하세요 여러분, 흔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고 온 바로 이 이야기 주제, 일본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니 일본에 관심이 없으셨더라도 이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사회 이슈 문제죠. 신천지와 항상 비교되는 일본의 사이비 종교 옴진리교.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1955년 3월 2일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 있는 야스시로시에서 어떤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집은 주로 다다미를 만드는 집이었는데요. 집안의 아빠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집안 남자들이 선천적으로 좀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 또한 태어날 때부터 유아 녹내장을 갖고 있어서 양눈이 거의 안 보이는, 실명까지는 아니지만 사물을 거의 흐릿하게 보는 정도의 시력을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성장해서 맹인학교를 졸업하였고요. 도쿄대학 문과 1류에 지망할 정도로 공부를 꽤나 했었나봐요. 그는 도쿄대를 가기 위해서 몇 번 노력하고 몇 번 떨어졌었는데 22살 때는 내가 이거 진짜 마음을 먹고 도쿄대를 가야겠다 라는 생각에 시부야에 있는 요요기 제미나루에 등록을 합니다. 이 요요기 제미나루가 뭐냐면요, 도쿄대처럼 아주 높은 대학교를 원하는 친구들이 다니는 대학 입시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의 강남 대성학원 같은 느낌? 그래서 이 남자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역시나 합격하지 못하였고요. 이때부터 요가 수행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1978년 요요기 제미나루에서 알게 되었던 당시의 여자친구 마츠모토 토모코와 결혼을 하였고요. 그 후 그는 치바 쪽에다가 신혼집을 차리고 침수런, 한약방, 약국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말아먹고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그의 나이 28살, 1983년 뜨거운 여름날 도쿄 시부야 쪽에 요가, 선도, 동양의학을 접목한 능력개발 지도원, 봉황경림관을 개원하였고요. 그때부터 아사하라 쇼코라고 자신을 명하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그가 말아먹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만든 게 바로 이 봉황경림관이고요. 제가 아까 봉황경림관은 능력개발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개발을 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초능력개발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능력을 수련하는 장소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사하라 쇼코, 아마 많은 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은 옴진리교의 수장이었었고요. 일본 도쿄에서 굉장히 큰 테러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인데요. 지금부터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4년 아사하라 쇼코는 기존의 개발원을 없애고 요가 도장 오메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쭉 요가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요가 선생님으로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실제로 아사하라가 발매한 요가 책을 보고 거기에 매료돼서 입회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요가 쪽으로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 축에 속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요가 도장 오메헤를 옴신선회로 이름을 바꿨고요. 이 신선이란 의미는 한자로 신선, 도를 닦아서 도에 통한 사람, 능통한 사람, 즉 선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의 도장이 날로 인기가 있어져 일본의 당시 오컬트계의 잡지 중에 하나인 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이 무란 잡지는 아직까지 있어요. 이 잡지에서 그의 요가 단체를 취재하고 이때 그의 사진이 기사에 실리게 됩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용어로도 많이 쓰게 했지만 이거 굉장히 당시에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공중부양. 이거 진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각자의 판단에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어제 보고 잠 못 잤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죠. 이거. 이 영상이고요. 이거는 옴진리교에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단 당시 일본은 버블 시대를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고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던 시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자연적 현상, 불가사의한 것, 신기한 현상들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일본 또한 종말론 지구 멸망설 같은 게 굉장히 만연하게 사람들 인식에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오컬트적인 문화에 매료된 사람들이 줄줄이 그의 사진을 보고 입회를 신청하였고 1987년 이 옴신선에는 다시 한번 이름을 바꿔서 종교단체 옴진리교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번영했었냐면요. 실제로 일본에서 실제로 종교 법인의 인증을 받았었고 뉴욕을 시작으로 뉴욕, 러시아, 스리랑카, 호주 같은 곳에 지부를 설치하고 일본에서만 20개가 넘는 지부가 설치될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였다고 해요. 그러면 이 옴진리교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진짜 너무 궁금해서 이걸 찾아봤는데 찾다 보니까 와 싶을 정도로 거기에 앉아서 다들 이런 걸 하고 있나 싶은 거예요. 이 옴진리교는 힌두교의 파괴의 신 시바를 주신으로 모셨거든요. 아사하라 교주가 본인의 깨달음과 윤회를 거쳐서 본인은 시바신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 시바신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시바신께서 나에게 명하신 거야.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은 시바신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는 15년 만에 진정한 해탈자 3만 명을 모아야지만 세계평화, 핵전쟁, 아마겟돈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정한 해탈자를 빠르게 만드는 방법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너희를 해탈로 이끌어줄 진정한 지도자, 마치 나 같은 진정한 지도자를 만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수련들은 해탈을 위해서 땅굴 속에서 장기간 수행을 했고요.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가사 체험을 한다거나 교주의 뇌파를 복사해서 나의 머리에 붙여놓는다는 헤드기어를 착용해 머리에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해탈을 조금 더 빨리 진행시켜줄 시트키 같은 느낌으로 아사하라 교주가 씻었던 목욕물들을 10만 원에 팔기 시작하고요. 이건 아사하라 교주의 피가 들어간 액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100만 원에 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아사하라는 결국 신격화처럼 점점 따라야 하는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의 종교단체는 점점 발전해 나갔고 신도수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진리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 90년대에는 총선거까지 출마하게 되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이걸 누가 뽑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걸 뽑질 않죠. 그리고 이 옴진리교에서는 일본의 새로운 국가를 세워서 당시에 있었던 일본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였는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당연히 보나마나 낙선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낙선 후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진리국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일본 안에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운 것처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해요. 이게 진짜 보통 사람의 행동력과 상상력으로 이뤄낼 수 없는 게 우리가 나의 나라를 세우겠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국명은 진리국, 별칭은 옴, 수도는 옴진리교의 본부, 자신의 본부, 골로 삼아내고 심지어는 헌법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종교가 잘 굴러가려면 믿음도 필요하고 신도도 필요하겠지만 뭐니 해도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옴진리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신도들에게 기부를 하라고 명해요. 입회비, 실험비, 활동비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매달 돈을 걷어가는 거고 신도가 좀 돈이 있다 싶어. 그러면 너 전재산 다 맞춰. 너가 하는 거는 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야 라면서 자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날 게 아니죠. 페이 중에 페이는 뭐다? 열정페이다. 이 옴진리교에서는 각 신도들의 능력치들을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PC 판매 회사, 도시락집 전문점, 카레집, 카페, 그리고 라면과 돈가스를 판매하는 집들. 이뿐만 아니고 아이돌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할 정도로 굉장히 사업적으로 접근을 하였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신도들에게 돈을 벌어준다?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무급에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본의 노동법이라든지 세금 납부법에 걸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교단 측에서 일단 월급을 줘요. 그리고 다시 그 월급을 헌납하는 형식으로 다시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다시 돌아가서 옴 진리교의 집단촌, 야마나시에 위치한 오음교라고 하는 집단촌에서 수련을 받던 한 신도가 사망하게 됩니다. 무리한 수행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수행 영상 같은 걸 살펴보았을 때 이게 정상적인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법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행 중에 갑자기 신도 한 명이 괴성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아사하라 교주는 그 발작 증세를 보이던 신도에게 야, 쟤한테 물 좀 뿌려봐 라면서 물을 뿌리기 시켰는데 그렇게 그 신도는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사하라는 이 사망한 신도를 화장시키고 주변에 있는 강에다가 뿌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이 누설되면 세계 구제가 늦어져. 그러니까 오늘 봤던 거 모두 다들 입 닫고 잊어 라면서 함구령이 떨어진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한 신도가 이걸 지켜보다가 이상해,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수련도 잘 안 되고 여기 사람도 죽어나가고 이러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나갈 거다 라면서 탈회를 선언해요. 그러니까 옆에 주변 신도들한테 나 나갈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사실이 아사하라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탈회를 거부했어요. 안 돼 라고 하니까 나 안 되면 아사하라 죽이고 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사하라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 신도에게 포화를 명령합니다. 이 포화란 티벳의 불교 용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교주가 다른 신도에게 야, A란 얘 죽여 라고 하면은 이 A란 사람은 이미 죽을 운명이 돼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아서 극락으로 간다 라는 그런 의미로 당시 옴진리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옴진리교에서 이런 포화를 교주가 신도들에게 명했었는데요. 아까 나가려고 했던 신도 또한 이렇게 포화를 당해서 똑같이 살해당하고 화장되고 또 호수에 뿌려집니다.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이 이 정도인데 그 안에서 묻혀지고 시시당한 사건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옴진리교를 비판하는 신자들의 가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옴진리교에서는 신도들에게 처음 들어왔을 때 계약서 같은 걸 쓰게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 친척과의 연은 모두 끊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모든 유산과 재산은 교단에 기증한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쓴 이후부터 가족들하고 연락도 안 되고 또 집에 있는 돈들을 다 싸들고 가가지고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든지 가족들 입장에서는 교단에 가입되면서부터 금전적인 손실을 떠나서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한 신도의 어머니가 한 변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변호사의 이름은 사카모토 스스미, 일본의 사법연수원 39기 출신인 인권 변호사 사카모토로요. 그는 한 어머니의 부탁으로 그때부터 옴진리교를 파헤치기 시작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종교 아닌데? 이거 뭐야? 라는 생각까지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여서 이 교단의 운영 방식이나 교주의 신뢰성 같은 게 거의 바닥이야. 이거 말이 안 돼 라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카모토 변호사와 옴진리교에 소송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옴진리교가 가장 걱정하던 그거, 종교인가가 취소될지도 모르는 소송이 하나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옴진리교 안에서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종교법인이 아니면 대외적으로 일단 이미지 손상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종교로 인정받아가지고 세금을 안 냈는데 이 여러 권리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 정계 진출해야 되는데 얘가 나한테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아사하라 교주가 간부들을 그에게 보냅니다.
우리 야 소송 좀 취하해줘. 처음에는 사카모토 변호사를 좀 교섭하려고 했었죠. 근데 사카모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그러면 미성년자들도 데리고 있지? 걔네 다 집에 돌려보내. 그리고 성인 신도들도 가족들하고 연락 다 하게 해줘. 이건 좀 아니거든요. 옴진리교에선 이런 거를 원치 않았는데 사카모토가 이런 부분을 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옴진리교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애들 막은 거 아니야. 애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신도들의 가정에서 오히려 걔네들을 구속하고 핍박했다니까 우리는 걔들을 도와준 거야. 라는 입장을 취하였고 그렇게 교섭은 결렬이 됩니다. 차라리 일이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을까요? 사카모토 변호사는 그 후에도 옴진리교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여러 방송에 출연하였었고요. 그 중에 하나 TBS 와이드쇼 3시에 만나러 갑니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인터뷰 영상을 하나 찍게 돼요. 근데 당시 방송국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좀 이렇게 비교해볼까 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옴진리교의 인터뷰 또한 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옴진리교 측에도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카모토 변호사가 인터뷰를 땄다.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오케이를 해주겠어요. 옴진리교 측에서는 야 우리 인터뷰 쓰고 싶으면은 사카모토 변호사가 찍었던 인터뷰 영상 먼저 보여줘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쓱 보니까 아니야 이건 방송에 나가면 안 돼. 그리고 이 논란의 여지 싹을 잘라버려야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특집 방송은 나가지 못하고 방송은 결국 무산이 되었어요. 근데 아사하라가 생각하기에 쟤 너무 거슬려. 너무 눈에 띄네. 안 되겠네. 라는 생각에 내부 회의를 통해서 사카모토 변호사를 살해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당시에 옴진리교의 광신도였던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카모토 변호사의 집 주소를 알아내게 됩니다. 아사하라는 간부 몇 명을 시켜서 1989년 11월 3일 사카모토 변호사를 납치하고 살해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간부 몇 명이 그 명을 받고 이제 간 거죠. 11월 3일 날. 그래서 사카모토가 출근하는 그 지하철 앞에서 기다려요. 안 나와. 얘 왜 안 나오지? 알고 보니까 그날이 11월 3일 문화의 날이라고 하는 공휴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카모토 당연히 출근을 안 하는 날이었고요. 그 간부들은 결국 다시 돌아가서 이 사실을 교주에게 알렸죠. 근데 이게 짜증이 나잖아. 교주도 점점 약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주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안 되겠네. 야 가서 집에 쳐들어가. 죽여버려. 그래서 그 다음날 11월 4일 오전 3시 간부들은 사카모토의 집에 새벽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카모토와 그의 아내를 구타하고 이후 염화칼륨을 주사하였습니다. 아내는 주사 후에 바로 사망하였지만 사카모토 같은 경우는 아직 숨이 붙어있자 간부들이 그의 목을 조르고 제 식사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한 살배기 아주 작은 남자아이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들은 아들에게까지 염화칼륨을 주사하고 얼굴을 천으로 덮여 질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범인들은 3명의 시신을 각각의 드럼통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3곳의 외딴 시골에 나누어서 안매장을 하였죠. 사카모토 변호사는 나카타 쪽에, 아내 사토코는 토야마 현에, 아들은 나카노 쪽에 묻고 혹시라도 이 시신들이 발견되었다 한들 경찰들이 새 사건의 안매장을 연결짓지 못하도록 굉장히 멀리 나누어서 묻어버렸다고 해요. 사카모토가 실종이 되자 주변 지인들하고 부모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전부터 그가 이 사건을 파고 있었고 옴진리교와의 마찰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건 명백하게 옴진리교가 이를 벌인 것이다. 이건 옴진리교에 의한 살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쩐 일인지 일본 경찰들은 이런 주장을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집 좀 둘러보고 좀 조사하다가 야 이거 시체 없잖아. 단순 실종 아니야? 라면서 수사를 종결해버립니다. 근데 당시에 그 현장 집에는 옴진리교의 간부들이 달고 다니는 배지까지 발견이 됩니다.
근데도 경찰들은 이 사실에 주목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옴진리교에서는 이 배지를 대량 생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좀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옴진리교가 우리는 아니다. 이 배지 다 갖고 있는 거다. 근데 뭐 사카모토 집에 있는 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걔가 맨날 우리 괴롭혔는데 라는 주장을 하였다고 해요.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안 먹히는데 당시 경찰들이 맞는 것 같네. 시신도 발견 안 됐고 그리고 워낙 사카모토 변호사가 인권 문제로 시비가 많다 보니까 어쩌면 실종인지도 모르고 살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옴진리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살해를 했을 수 있잖아 라면서 이 사건을 아예 완전 종결시켜버립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후 나올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 그때 잡힌 간부가 자백하기 전까지 6년간 한 번도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었어요. 이 지하철 테러 사건이 가기 이전에 테러의 기초가 되었고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카모토 변호사 사건이 일어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슬슬 옴진리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여론의 인식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라는 인식이 생겨버려요. 그러던 중에 옴진리교의 지부가 있었던 마츠모토시에서는 이 시민들이 옴진리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보고 결국에는 혐오 단계까지 이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을에 이 옴진리교의 지부가 있는 게 너무 싫고 이 땅도 그냥 시민들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얘네가 지어버린 것이다 라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해버리게 됩니다. 뭐 당시 옴진리교는 이 사건 말고도 무수히 많은 재판들에서 이미 털리고 있었는데 이 재판까지 진행하면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아사하라가 또 한 번 간부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재판 진행할 판사 죽여버리자. 당시 옴진리교의 지부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마약이나 생화학 무기 가스들을 만드는 공장 또한 이들이 소유를 하고 있었다 해요. 엄청나죠? 그 안에서 만들어진 가스의 일종이 살인가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살인에는 지금까지 했던 거와 좀 다르게 우리가 만들어본 살인가스를 한번 사용해보자 라면서 살인가스를 풀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살인가스라는 게 뭐냐면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이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개발했던 독가스로요. 이란, 이라크의 전쟁이라든지 시리아 내전 같은 곳에서도 사용이 될 만큼 굉장히 살상률이 높은 생화학 무기입니다. 거의 독성으로 따지면 청산가리 500배? 일단 이 가스가 우리의 몸에 닿잖아요. 그러면 호흡기, 눈, 피부 여기서 바로 흡수가 돼요. 그리고 닿는 순간 발진이 일어나고 몸의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다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앞이 흐려지고 시신경이 마비되고 두통, 구토,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호흡 곤란으로 죽게 되는 그런 생화학 무기인데 이 가스를 가지고 판사를 죽이러 갑니다. 1994년 6월 27일 옴진리교의 간부들은 특수 제작된 용기에 이 가스를 가득 실어 담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트럭에 실어 담죠. 그리고 그 트럭을 몰고 마츠모토시로 향합니다. 그리고 법원 간사에 가서 이 가스를 살포하기 시작해요. 27일 저녁부터 28일 새벽까지 몇 시간 동안 이 가스가 퍼지면서 판사가 있던 관사뿐 아니고 마츠모토시 전역에도 이 가스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가스로 인해서 사망자는 7명, 부상자는 600명으로 아직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옴진리교에서는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왜 이 사건에 살인가스를 사용하였느냐? 이거는 순전히 실험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살인가스가 아니고 탄저균을 배양해서 살포할 생각이었는데 그 탄저균 실험이 실패하게 되면서 생물 테러를 포기하고 화학 테러로 방향을 바꾸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처음 만든 살인가스의 위험을 좀 확인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건에 살인가스를 사용했다 라는 자백이 이후에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밖에서 했는데 요 정도의 피해가 오면은
밀실이면 훨씬 심하겠네? 라는 생각까지 비치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건들은 가장 큰 사건 2개만 뽑는 거고, 이 옴진리교에서는 이것 말고도 한 30개에 가까운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여론, 정재계, 경찰들까지 이 옴진리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사하라 교주는 압박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경찰들의 강제 수사가 이뤄질 것 같은 조짐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전에 일으켰던 사건들하고 다르게 정말 큰 사건, 대규모적으로 뭔가를 일으키면은 이 시선을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생각해낸 게 가장 사람들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를 이용해서 도쿄 지하철 내에 살인가스를 뿌리라고 명하게 되는 거죠. 그는 일부러 국회의사당, 각종 청사, 우체국 본부, 경시청 본부, 경찰 본부가 있었던 그런 위치, 도쿄 중심가 있잖아요. 관공서가 밀집된 그 중심가를 기점으로 해서 이 가스를 퍼뜨립니다. 아마도 정부까지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서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이목을 돌려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1995년 3월 20일 아침 8시경. 그날은 월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많은 회사원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굉장히 빽빽한 러시아워 전철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보통 월요일에는 아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나가거든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람들은 그렇게 출근을 하였는데 옴진리교의 간부들이 그날 테러를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죠. 간부들은 2인 1조로 구성이 돼서요 5개의 조로 나뉩니다. 한 명은 가스 살포자고 한 명은 이후 도망칠 때 운전할 운전수였던 거예요. 이렇게 2명씩으로 구성이 되고요. 작전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조는 치우다선에 탑승을 해요. 이들은 키타센주에 타서 센다기역부터 살포를 시작한 다음에 신오차노미즈까지 다다라서 내렸습니다. 두 번째 조는 마르노치센을 탔어요. 이케부쿠로에 타서 오차노미즈까지 살포하고 내렸어요. 세 번째 조는 동일한 마르노치선을 이용했는데요. 신주쿠에서 요요기까지 이동합니다. 네 번째 조는 히비야선을 이용했고 나카메구로부터 에비스까지. 마지막 5번째 조는 똑같이 히비야선을 이용해서 우에노부터 아키하바라까지 살포하고 하차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역을 들어보시기만 하시더라도 거기 라고 생각 드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관광지, 회사 다 모여있는 데가 그런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중심지를 다 이어서 살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살인가스는 이렇게 엄청 대단한 곳에 들어있던 것도 아니에요. 봉투나 신문지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우장 같은 걸로 찢어서 가스를 살포시키고 자기들은 내리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이때 무고한 시민들이 이 테러로 인해서 13명이 사망하고 6,300명가량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옴진리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시선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정부를 마비시키고 싶었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차해서 우왕좌왕하고 정부가 완전히 마비되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수도를 제압해버리자 라고 하는 시나리오까지 구성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로 경찰들은 이 배우를 옴진리교라고 지목했습니다. 사건 이틀 뒤 3월 22일 경시청에서는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뤄집니다. 이후 하나둘 간부들이 먼저 경찰에 잡혀가게 됐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주는 나는 아니다. 이건 옴진리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나는 무고하다. 라며 주장을 하다가 이때 잡아들인 하야시 간부의 증언으로 지금까지 사카모토 살인사건, 마츠모토시 가스테라 사건, 그 외에 이전 사건들의 전말이 밝혀지게 됩니다. 결국 옴진리교의 본거지에서 아사하라 쇼코가 체포가 되면서 그는 13가지 제목을 더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교주가 체포된 이후 옴진리교는 테러단체로 지목을 당하게 되고요. 너네는 처음부터 넣고 더 이상 종교가 아니야. 해산해 라면서 일본 정부의 해산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해산을 할 리가 있나요? 해산하는 것처럼 하다가 알레프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까지도 옴진리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사하라가 잡히고 사형당하고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 없죠.
이 사람들은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수감되어 있는 중에도 알레프에서는 어린 청년 신도들을 교육을 시켜요. 군사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연마시키고 하는 거죠. 왜? 아사라 교주를 탈옥시켜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훈련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다가 러시아에서 헬기 한 대까지 밀반입하게 됩니다. 진짜 거의 아즈카반의 죄수급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지만 결국에 탈옥은 성공하지 못했고요. 헬기는 나중에 압수 처리되고 탈옥은 그가 사용이 될 때까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결국 그는 2018년 7월 6일에 사형 날짜가 결정이 됩니다. 오전 7시 그는 기상 후에 아침 식사를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친 직후 7시 40분 끌려 나오다시피 방에서 나오게 된 뒤 바로 집행장으로 향하였어요. 그는 그 후 종교인에 대한 의식에도 응하지 않고 유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이 몇 번이고 물었다요. 너의 유해를 누구에게 남기겠냐? 몇 번 물었지만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가 마지막에는 넷째 딸에게 나의 유해를 넘겨라 라는 말을 하였다고 해요. 어떠셨나요? 한 나라에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많은 신도들을 거느렸던 아사하라 쇼코. 그의 일생과 옴진리교의 사건들을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것들을 조사하면서 이 옴진리교가 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말도 안 되지만 이러한 허무한 얘기에 가담했던 광신도들 또한 라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러면 오늘의 미스테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볼게요.